때를 세울 거다. 기껏 허리춤과 던지는 나지막한 막대에 새 한 마리 달랑붙은 작은 솥대가 아닌 큰 나무 가지가지마다 새들이 흠뻑 깃든, 그래서 나무 뒤로 석양이 흐르면 태고적 그 새들이 삼조고처럼 태양 속에 점점이 바뀌고, 밤에는 달에서 옥토끼와 함께 드러대는, 가끔은 햇살보다 더 눈부신 별빛을 등 뒤에 짊어진 채 어릴 적 머리맡 벽걸이 옷장에서 헤엄치던 빨강 주홍 부어들과도 속삭이는 그런 나이 새 하나씩에 소중한 추억 하나씩 심으면 비로소 나이 새들은 해와 달과 별과 바람과 함께 아련한 추억의 시로 환생하여 나이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리는 그런 솥대 말이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럼 그 귀한 시를 써주신 정재근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재근입니다. 이거를 넘기는 건 어떻게 하죠? 이걸로 위에 아래 브러쉬를 접해보고 아무 데나 좀 쓰셔도 밑으로 네, 이게 마지막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눠드린 이 핸드아웃에 보면 행복, 인문학적 가치, 또 선비 삶은 행복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또 선비 하는데 과연 옛날 사람들이 선비인데 21세기 인공지능 나온 우리가 선비처럼 살 수 있느냐, 이런 걸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좀 앉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복하면은 우리 늘 항상 행복하고 싶고, 행복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막상 한번 행복이 뭘까 이렇게 한 5분이라도 곰곰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은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행복하면은 행복이 뭐지? 나는 지금 행복한가? 이렇게 되묻곤 하는데, 저는 행복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고 싶은 일을 자기가 그걸 해냈을 때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쉽죠? 그래서 이제 행복은 통상 학술적으로는 만족스러운 심리적 상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가장 사람이 행복하거든요. 하고 싶은 걸 했을 때. 그런데 하고 싶은 걸 마냥 했다고 해서 행복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도 없고요. 내가 화난다고 때리고 싶다고 나면 막 때릴 수 없잖아요. 반드시 행복의 조건 속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 중에서 해야만 하는 일을 할 때 행복한 것 같아요.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그러는 것은 내가 그걸 안 해도 누군가는 해야만 이 사회가 유지가 되고 발전하는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청소를 안 해도 누군가는 새벽에 나와서 이 도로 청소를 해줘야 유지가 되고, 나는 편하게 잠을 자지만 누군가는 24시간 비가 올지 눈이 올지 이 재난에 대비하는 분들이 있어야지 이 사회가 유지가 되죠. 그냥 택배 그냥 우리가
받고 빨리 왔구나 고맙구나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 택배가 내가 보지 않는 사이에 여러 사람이 고생을 해가지고 오고 있는데 만약에 택배가 제대로 택배나 우편이 제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이 사회가 유지가 안 되죠. 등등 이 해야만 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한 100가지 중에서 의미 있는 일, 해야만 하는 일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해냈을 때 그때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되게 그게 어렵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통상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에요. 그것 보고 이제 통상 우리가 사적 행복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적 행복 한 90%, 99% 이렇게 추구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그래도 결국은 나중에 가서 나이가 들고 그러면 공허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 내가 이게 돈 많이 버느라고 이렇게 아등바등했는데 이게 과연 내가 행복하게 살았나? 그때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 돈이 쓰여진다면은 그게 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라고 하면서 내 이웃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해야만 하는 일은 나와 내 가족만의 일이 아닌 내 이웃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사람은 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재밌게 살고 돈 많이 벌고 이렇게 하면서 즐겁게 살고 그러면은 1차적으로 행복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생에서 어느 정도만큼은 해야만 하는 일을 채워나가야 돼요. 해야만 하는 일로 100% 사는 사람은 김수환 추기경님, 성철 큰스님 이런 분들은 100% 해야만 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이 사회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그걸 우리는 공적 행복이라고 해요. 그걸 하면서 그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낄 때. 근데 보통 사람들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사적 행복을 90% 하고 그 다음에 공적 행복을 10%해서 9대1로 자기 생을 영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대5로 영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6대4로 영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가지고서 통상 얘기하면 저는 공무원은 사적 행복 5, 공적 행복 5, 이 정도. 그래서 공무원은 실질적으로 사람이 태어나서 저는 다시 태어나도 만약에 저한테 직업을 준다 그러면은 저도 공무원이 되고 싶거든요. 왜? 그거는 그 직업의 성격 자체가 공적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공적 행복의 비율이 높은 거예요. 내 이웃을 위해서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내 이웃을 위해서 산다고 그러는 그것은 굉장히 어렵죠. 우선 내 행복, 가족의 행복이 우선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그걸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공직생활 하면서 끊임없이 어떻게 살아야 이 사적 행복하고 공적 행복을 좀 조화를 시키면서 살까 이런 노력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순간의 유혹도 있고 또 지속적인 이런 유혹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관한 이제 시를 하나 제가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새 집을 지으면 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몇 페이지에 있나. 아까 1편은 읽어주셨고, 두 번째. 이걸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살면서 이제 끊임없이 수십 년간 유혹이 있을 때마다 견뎌내는 어떤 제 마음입니다. 새로 지을 집은 하늘로 창을 내고 싶다. 내 삶의 전부를 보여줄
내 마음 어리 비친 눈동자까지도 온전히 보여줄 그런 맑은 창을 갖고 싶다. 힘들 때 참지 않고 엉엉 우는 모습 보여주고, 가끔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닌 세상을 위해 울고 있는 나를 보여주고 싶다. 그저 살아오지 않고 정말 살아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다고 마음껏 하소연하고 싶다. 해를 담고 별을 담고 하늘을 닮은 주황색 햇살 나롱긴 따스한 나, 은백색 별빛 새겨진 추억의 나, 푸른 가을향 넘실대는 상큼한 나, 하늘로 창을 내고 그런 내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그저 살지 않고 순간순간 내가 이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건가 하고 의식을 하면서 산다는 것은 사람이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피곤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저 내 그 사적 행복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내 이웃을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인생은 그래도 참 의미 있는 인생이다. 그래서 결국은 사적 행복만 가지고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다면 결국은 공적 행복을 어느 정도 내 인생 속에 넣어야 되는데, 그 공적 행복을 넣는 방법은 결국은 인문학적 그 가치를 이 사회에 실현시키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일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저는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면 그것은 인문학적 가치가 충만된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문학적 가치가 뭔지 그걸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인문학적 가치가 뭐지? 그래서 제가 인문학적 가치라고 그러는 걸 가지고 시를 하나 또 적었습니다. 인문학적 가치라는 것은 굉장히 그 정의하기가 어려운데 제 경험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정의를 했는데, 그걸 철학이나 뭐 역사 사상을 공부하신 분들도 이 정도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좀 잘 된 거다. 시로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이걸 정리하게 된 계기를 좀 한번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 그림이 하나 나올 텐데 사진. 이거 뭐를 보이십니까? 이삿짐이죠. 이게 잘 해놨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할 수 있겠어요? 제 처가 저기 와 있는데, 제 처가 전문가입니다. 이게 이제 서울 제가 30년 이상 살고 있는 그 상계동 주공아파트 4단지에 제가 한 6, 7년 전까지 살았던 26평짜리 이제 아파트입니다. 여기서 이제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애들한테 방도 못 주고 저도 방도 없고, 이제 맨날 그 애가 고등학교 다니는 애도 방이 없어서 거실에서 잤다가 다시 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너무 미안해서 이제 같은 아파트에서 요거보다 평수가 조금 이제 큰 데로 가서 이제 전대로 살고 있지만은, 어쨌든 이게 이제 그 당시 제 집입니다. 독일에 제가 외교관으로 총영사를 하고 공사를 이제 하러 갔는데, 처음 갈 때는 한 2년 반이나 3년 외교관 임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생각했는데 1년 4개월 만에 나라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이 일은 미안하지만 자네가 와서 꼭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해결을 하기 위해서 1년 4개월 만에 갑자기 들어옵니다. 말이 그렇지 계획을 2년 반, 3년을 하고 나갔다가 1년 4개월 만에 온다고 그러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깨지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그거 못합니다. 내가 제 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고 나라가 지금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데 미안하지만 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 먼저 들어오고 나중에 이제 제처럼 혼자 짐을 싸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오는데 오니 갑자기 이제 이 아파트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집이 그렇죠? 갑자기 이제 들어왔으니까 거기 누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6개월간을 다른 데서 이제 그저 독신자 숙소에서 좀 살다가 겨우겨우 그분한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서 야 좀 집 좀 비워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집으로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는데 여기저기 있던 짐을 이제 다 모아놓으니까 발디 딜 틈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뭐 그대로 제대로 좀 어떻게 좀 한 거야. 예, 그래도.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짐을 버려야 되겠다 하고서 둘이 앉아가지고서 이제 버립니다. 근데 짐에 대부분이 다 책이었었어요. 책이 막 그냥 차로만 책만 그냥 막 몇 장 이렇게 되니까 안 되겠다. 이 책을 좀 정리를 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앉아서 한 달간 계속 버립니다. 그런데 책 보면은 다 아깝잖아요. 그렇죠? 몇십 년간 내가 끌고 다니던 책이고 제 첫 책도 막 반이고 제 것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근데 며칠 지나니까 이제는 좀 탁탁 보여요. 이건 버리는 상자로 넣고 이거는 좀 더 보관하자 뭐 이렇게 이제 되는데 패턴이 있어요. 어떤 패턴이냐면은 버리는 상자로 가는 거는 다 기능에 관한 거예요. 되게 기술적인 거 기능 그러니까 뭐 돈 버는 것과 관련된다든지 인간관계를 잘한다든지 리더십이라든지 뭐 재무행정론 무슨 뭐 이런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주식으로 돈 버는 법 이런 책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거 몇 년 전에 나온 책 가지고서 주식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정보가 업데이트 돼야 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야 이런 거는 그냥 지금 버리고 나중에 필요하면 새로 업데이트를 한 정보를 업데이트한 새 책을 사서 보자. 근데 남는 책은 보니까 뭐 그 이상 문학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그 이상 문학 작품 전집이라든지 뭐 그 이청준의 말이지 무슨 뭐 소설 또 시집 또 법학 그 철학 통론 같은 거 있고 오래된 책이지만은 그래도 바뀌지 않았을 것 같은 그리고 나중에라도 한 번 더 들춰볼 것 같은 그런 책들 역사책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제 등골이 오싹해지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죽고 나면 죽는 순간 나에 관한 책이 이 세상에 나올 텐데 그럼 내 책은 버려지는 상자로 들어가는 책이 될까? 즉 내 인생은 버려지는 상자로 들어갈까? 남아있는 상자로 그래도 좀 들어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그래 사람이 각박하게 살고 그 기술적이고 기능적이고 뭐 돈만 생각하고 하면서 인간관계 각박하게 하고 내 것만 챙기며 산다 그러면은 나는 내가 내 생을 마감하는 날 이것이 그대로 내 인생이 최고로 돼가지고서 주변 사람들한테 그 기억 속에 그 경험 속에 남을 텐데 그러면 바로 잊혀질 것 아니냐. 그래도 좀 따뜻하게 살고 인문학적으로 살면 사람처럼 살면 그래도 비 오고 눈 오고 그러면 아 그래 재근이 생각나는데 아니면 아빠 생각나는데 소주 한 잔 기울이더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하면서 추억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시를 썼습니다. 그 시는 이걸 가지고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문학적 삶 짐 정리를 하면서 책을 버렸다. 한때 소중했던 그래서 베개 삼아 머리맡에 두고 금과 옥조처럼 읽고 또 외웠던 책들이 하나둘 사과 상자 속으로 들어갔다. 현상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빼곡한 사회과학 책들,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기능과 기술을 자랑하는 책들, 한때 그런 공부를 했다는 허세밖에는 아닌 아무것도 아닌 책들, 현상이 바뀌면 또 다른 정보로 고쳐져야 할 책들 모두 상자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도 남아있는 책들은 돈의 눈이 아니고 신의 눈이 아니고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책들.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행복의 본질을 탐구하고 삶의 가치를 사색하고 사회 정의를 논하고 역사와 사상을 담은 책들. 숨결처럼 작은 바람에도 일렁이는 인간의 나약함을, 그 나약함 속에 깃든 인간 정신의 무한한 강인함을, 인류 역사의 진보에 대한 처절한 믿음을 몸짓하고 절규하고 노래하고 그려내는 그 행위들을 찬양하고 기록한 문학과 예술에 관한 책들. 그리하여 이 책들로 인해 인간이어서 자랑스럽고 인간이어서 행복하고 인간이 보다 자유로워지고 서로 좀 더 사랑하고, 그래서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믿고 꿈꾸는데 새털만큼이라도 기여한 몇 권의 인문학 책들. 이제 내 나이 55, 하늘의 뜻을 안다는 지천명.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어떤 책으로 쓰고 있을까? 이 한 생 마감하는 그날, 한 권의 책이 세상에 나오는 그날, 그 책은 나오자마자 사과 상자로 들어갈까? 간직하고픈 몇 권의 인문학 책으로 남을까?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이웃과 더불어 살면서 다소 어리숙해도 영악하지 않아 사람 냄새 풀풀 풍기면서 수십 년이 지나도 의미를 지닌 책처럼 향기 나는 말로 사랑으로 나의 남은 생을 살고 싶다. 이게 이제 인문학적 가치를 제가 이 시에다 넣은 겁니다. 인문학적 가치는 인간을 긍휼히 여기고 신뢰하는 겁니다. 아까 시에 나온 것처럼 숨결처럼 작은 바람에도 일렁이는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역기사지하는 거죠.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요구하고 막 그러는데 나도 힘들면 쉬고 싶고,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그러는 걸 갖다가 싫어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는 걸 생각하는 거죠. 민원실에 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 분이 있을 때 내가 그 입장에 한번 돼보는 거. 그러면 내가 그 입장이 되면 그럴 수 있겠구나. 똑같은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이게 인문학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나와 똑같이 나약한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 그런데 그 나약한 인간이 결국은 이 세상을 바꾸고 창조한다라는 것. 그것에 대한 신념이 인문학적 가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나약합니다. 왜? 고통 앞에 두렵고 죽음 앞에 두렵습니다. 안중근 의사도 죽음이 두렵습니다. 죽음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머니가 안중근 의사한테 수의를 보내면서 거기에 편지를 쓰죠. 뭐라 그럽니까? 도마야 죽어라. 죽자. 안중근 의사가 테레명이 도마입니다. 도마. 영어로는 토마스. 네. 도마야 죽자. 죽어라.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 천주님 세상에 가서 다시 만나자. 비겁하게 외놈들한테 재판 다시 항소하고 이런 거 할까봐. 그 얘기는 뭐냐면 뱃속에서 10달 품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지켜보고 키웠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아들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운 걸, 누구 두렵다는 걸 누구보다도 엄마는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훌륭한 이 아들이 순간에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놓고 나서도 잠시의 그 인간의 그 나약함 본성에 휘둘려가지고서 이 역사적으로 위대한 큰 그 영웅적인 일을 해놓고 나서도 마음이 흔들려서 그것이 무의로 될까봐 눈물을 보고 그거 쓰잖아요. 도마야 죽자. 나중에 우리 천주님한테 같이 만나자.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죽음은 두려우고. 근데 만약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똑같이 우리처럼 죽음이 두려운 안중근 의사나
유관순 열사나 윤봉길 열사나 이런 분들, 이순신 장군이나 이런 분들이 없었으면 다 나약하단 말이에요.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보면요, 매일 아프다 이 소리만 나옵니다. 난중일기 이 두꺼운 것에. 그리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원균을 무지하게 미워하고 싫어해서 맨날 원균을 갖다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막 디스한 것이 무지하게 나옵니다. 원수사가 왔다. 술 한 잔 먹고 헛소리를 짓거렸다. 저게 무슨 장수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원수사가 와서 부하들하고 같이 살소리를 했다. 원수사는 세 발을 맞췄다. 나는 다 맞췄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인간적이에요. 그렇게 인간적이고 다약한 그런 사람들이 다 자기의 굳은 의지를 가지고 이 역사를 바꾼 거예요. 안중근이나 유관순이나 윤봉길 이런 분들이 힘이 모여지지 않았다면 어쩌면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 같은 나라일지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위대하지만 똑같이 나약한 존재라는 것, 그것이 인문학적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 가지고 역사가 그래도 야만에서 문명으로 조금씩이라고 또 나아진다. 이렇게 그 공적 분야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헌신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역사가 지금 조금 진보한다라고 그러는 그 믿음이 인문학적 가치입니다. 그리고 행복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 인문학적 가치고,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이 철학자들의 그 근본 그 목적이 행복의 본질을 탐구하는 거예요. 부처님도 예수님도 우리한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영원한 행복이 뭔지 해서 이들 그렇게 살면 영원한 행복을 못한다. 영원한 행복을 찾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죠. 행복을 모든 종교, 모든 큰 가르침이 행복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 스스로 삶의 가치를 사색하는 거예요. 이게 인문학적 가치인데, 저는 정말 좋은 세상은 이 인문학적 가치가 사회 곳곳에 이렇게 충만해가지고 흘러넘치는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인문학적 가치가 충만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어때요? 해야만 하는 일이죠.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행복하려고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나와 내 가족만이 아닌 내 이웃을 생각하는 삶을 살면서 이 인문학적 가치가 충만한 사회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공무원은 본질적으로 나쁜 짓만 안 하면 매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좋은 겁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 600조 원의 돈을 가지고 좋은 일 하는데 돈 쓰는 사람이 공무원이니까, 그럼 보통 사람들은 그럼 뭐 이런 좋은 인문학적 가치와 관련된 걸 못 하나 할 수 있죠. 봉사활동 할 수 있죠. 그렇죠. 공부할 수 있죠. 저는 제 동기들이 이제 은퇴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공직에서 정부에서 떠난 것은 뭐 벌써 한 7, 8년 전에 이렇게 떠났지만은 제 동기들이 이제 60 넘어가지고서 이제 은퇴를 하고 있는데, 제일 제가 정말 아까 동기들 와가지고 꼴배기 싫은 거 제가 얘기했는데, 야, 그래 회사 다니고 뭐하고 뭐 했다고 해가지고서 이제 조금 시간 나고 내 마음대로 시간 쓸 수 있고 돈 좀 조금 이제 좀 뭐 하는 거 있다고 해가지고 제발 좀 낮에 말이지 등산 가가지고서 막걸리 먹고서 점심 때부터 오후 서너 시까지 먹고 불쾌하게 먹고서 그냥 친구들하고 뭐 좋다고 사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좀 올리지 좀 마라. 이 사람들 공부를 해야지. 60대 초반에 말이지 뭐 했다고 앉아가지고서 은퇴했다고 아침부터 나가가지고서 말이지 막걸리 먹고서 얼굴 불쾌해가지고서 불쾌하고서 맨날 철력이나 갈 생각이나 하고 말이죠. 좀 그렇습니다. 왜? 공부를 하는 사람이 깨달으면서 이 세상을 좋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은요, 지금 인문학적 가치가 구현된 세상을 만드는데 지금 일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자, 왜 공부냐? 인문학적 가치를 구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결국은 공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데 선비가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제 선비로 들어가 보죠. 선비로 들어가면 우리가 선비 하는데 선비를 공자님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공자님. 쉽게 얘기해서 선비하고 군자하고 소인하고 공자님 이제 구분을 해요. 구분을 해서 말씀하시는데 공부한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 가지고 그 공부한 것을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자기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쓰면 그건 소인이다. 공자님 그렇게 얘기해요. 2500년 전에. 그래서 자루야 너는 소인유가 되지 말고 즉 소인이 되지 말고 군자가 되라. 즉 선비가 되라. 그럼 선비가 뭐냐? 선비는 공부한 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그 공부한 걸 가지고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위해서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서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선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곡 선생님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숙이 공부를 해가지고 숙이해서 시인을 하는 것이 선비의 삶이다. 근데 이게 대단합니다. 왜 대단하냐면은 이게 이제 저는 유교는 종교가 아니고 이제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큰 가르침이나 종교 중에서 자기 자신만의 행복이 아닌 이 사회의 행복을 위해서 지식인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행위를 하라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지식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유교밖에 없습니다. 불교도 궁극적으로는 자기 행복이에요. 그렇죠. 기독교도 천주교도 궁극적으로는 나의 영생이고 나의 영원한 행복이에요. 여기서 봉사하는 것은 그것을 하기 위한 수단이지. 근데 유교는 아닙니다. 그걸 못하면 시인을 하지 못하면 그건 그 인생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즉 행동하지 않는 지식인은 소인이다. 그래서 선비는 모름지기 공부를 해서 철저히 공부를 해서 이제 치인을 해야 된다. 그런데 옛날에는 치인이라고 그러는 것이 과거 봐가지고서 공무원 되는 것밖에 없었어요. 왜? 공적 분야의 일이라고 그러는 것이 정부밖에 없었으니까. 지금은 옛날에 사헌부, 사관원 이런 것이 지금 언론인데 다 언론 다 바깥에 나와 있죠. 그렇죠. 옛날에 했던 그 공기업이니 말이지 뭐 이런 것 지금 다 이렇게 있죠. 지금 하고 있는 그 기업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다 사실은 옛날에 도로 놓고 아파트 건설하고 이런 것도 다 옛날에는 정부에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치인을 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공부해가지고서 공무원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아니죠. 치인이라고 그러는 것이 자기 맡은 분야에서 잘 일을 해내되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웃을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제대로 지금 내가 맡은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너무 내 사역대로만 이렇게 일하는 거 아닌가? 이것만 생각해 본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치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치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비가 그렇다고 보면은 선비처럼 살면은 행복하다. 왜? 저 치인을 하는 것, 이 분야에서 그 이웃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러는 것은 이제 공적 행복을 이제 충족시키니까 사람이라고 그러는 것이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때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게 거기서 느끼는 만족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비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면 선비로 한번 살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비가 뭐 옛날에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요 근자까지 있었지만 요새 근자에 있는 선비들은 이제 대개 이제 그 꼰대라고 이렇게 합니다. 꼰대. 왜 꼰대냐? 자기 생각을 되게 고치지 않아요.
전부 내가 이렇게 배우고 이것이 옳은데 말이지. 요새 애들은 말이지. 이게 잘못됐어. 이렇게만 하니까 이게 서로 싫어하는 거예요. 서로.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선비로 살자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뭐 우리 다 꼰대 되자는 거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선비로 사는 것이 방법이 있다. 지금 세상에도 충분히 선비로 살 수 있고 선비로 사는 것이 재밌다라는 걸 몇 가지 예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우선 공부하는 거 이렇게 공부하는 거 이거 선비로 사는 겁니다. 왜 공부하는 것이 선비로 사는 것이냐면 선비 복잡한 거 같아도 딱 하나로 정리하라면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사람이 선비입니다. 자, 논어 첫 규절이 뭡니까? 논어 첫 규절. 2500년에 공자님이 논어 첫 규절. 학이 시습지 부력 여로거든요.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우리 돈에 우리나라 화폐에 보면은 다 선비만 씁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교가 나라를 망하게 했다고 해요. 응? 근데 제가 그래요. 그러면 복잡하게 내가 설명할 수도 있지만 복잡하게 설명하기 어려우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보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보라면 어떻게 80불 나라에서 몇십 년 만에 3만 불 나라로 만드냐? 우리가 바보가 아닌데 그 바보가 아닌 이 똘똘한 사람들이 그래 이 경제를 상징하는 이 성장을 상징하는 그 화폐에다가 다른 나라는 모태똥도 들어가고 워싱턴도 들어가고 링컨도 들어가고 정치인도 들어가고 다 그러는데 우리는 한 명도 예 없이 1,000원짜리 이왕 5,000원짜리 율곡 10,000원짜리 세종대왕 선비거든요. 진짜 제대로 된 그 공부 처음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공부하십니다. 세종대왕 때문에 아주 신하들이 축습니다. 경연을 하면은 왕이 이제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하면은 경연을 하는데 경연에 이제 경연관을 이제 지정을 하면 경연관이 이제 와서 이제 주제를 정해가지고서 쭉 얘기를 하면은 신하들이 다 듣고서 토론하고 그러는데 한 번도 빠지질 않아요. 세종대왕이 아침 저녁으로 신하들이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워낙 많이 해가지고 더 많이 알아.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또 세종대왕하고 정조가 특히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요. 세종대왕.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습니까? 여성분자 신사입니다. 다 선비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결국 우리 국민의 마음속에 뭐니 해도 이 유교 문화, 선비 문화가 뿌리가 우리 DNA에 그게 있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3만 불 나라 빨리 만든 겁니다. 왜? 관료주의라고 그러는 그 효율성. 그 다음에 공부하는 거. 어쨌든 공부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고명사이라는 게 있어요. 고명사이. 이게 지금 어려운 발음이 이제 고명사이인데 선비는 행동하는 지식인이고 행동하지 않으면 지식분자다. 소인배다. 그러니까 배워가지고서 지 편하려고만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안 된다. 해야만 하는 일을 좀 해야 된다. 자, 이제 선비 중에서 이제 선비로 살 때 방법. 자, 공부. 네. 공부하고 이제 공사하는 거. 그다음 두 번째 고명사이거든요. 고명사이는 우선 시를 하나 읽은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지은 집에는 다고를 걸고 싶다. 큰 스님께 편지를 쓸 거다. 효도를 가르쳐 주신 스님. 퇴직하면 같이 마음 공부하자시던 스님. 젊은 수자들과 용맹정진 더불던 그 스님께 내 삶이 나타나는 이름으로
남은 삶을 살아갈 의지를 담아서 조심스레 마음속 몇 개를 올릴 거다. 겸선제, 복선당, 불매헌, 그리고 지족헌. 이게 이제 뭐냐면은 제가 집을 이제 새 집을 짓고 싶으니까 저는 여전히 집을 짓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집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어디다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될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정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또 집을 안 질 수도 있어요. 안 질 수도 있어요. 옛날에 이제 논산시장 하시던 우리 선배님이 제가 고향이 가야국인데 제 생가터가 아직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그다음에 작은 아버지 고모들 다 이제 말하면 이제 3대가 이제 거기서 살고 그랬던 것이 지금은 이제 다른 사람 소유가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충남대 기획조정실장으로 왔을 때 아버지는 큰아들로서 저 집을 지키지를 못하고서 남의 손에 넘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저한테는 얘기를 못하시니까 나래도 저걸 한번 좀 찾았다가 나중에 이제 여력이 되면은 저걸 이제 리모델링을 하던 뭐를 하던 해가지고서 좀 이렇게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거기서 주무시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논산시에다 그 주소를 알려준 거예요. 이제 가야국면 왕암리 몇 번지 거기 소유자가 누구고 그 땅값이 살려 그러면 얼마 정도 되냐 그랬는데 얘기했던 과장님이 오지 않고 느없이 우리 시장님이 걸레벌떡 오셨어. 그러시더니 하신 말씀이 다 그러신 거예요. 아버님 집이 있으면 아버님 집이 하나지만 아버님 집이 없으면 온 세상 집이 다 아버님 거예요. 지금 논산에서 아버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뭐 달라고 그거 땅 사가지고서 투기했니 아니면 뭐 했니 그 구설수에 오르고 뭐 그렇게 하나. 우리는 아버님이 그냥 공직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해야만 하는 일 그거 해가지고서 차관이 되고 장관도 되고 총리도 되고 그거 하기를 우리는 기원하고 하는 것이지 그거 그렇게 하지 마. 그거 안 해도 논산은 말이지 내가 다 어디든 재워주고 내가 있는 땅 내가 거기다 집 줘도 뭐하든 나중에 다 줄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마셔. 저 그래가지고서 그럼 다 그래서 제 부친과 저하고 제실 있는 공동 소유 문중 그거 공동 명을 올린 것 말고서는 땅이 한 평도 없습니다. 저도 땅이 한 평 없고 아버지도 땅이 한 평도 없고 그런데 그게 다 그런 영향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제 집은 아니지만 제가 사는 데를 제 집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호를 하나 제가 이제 요새 이제 제 당호는 효정이거든요. 그 효정을 파가지고 제가 가는 사무실에 걸어놓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 집이라고 생각해요. 아파트에도 하나 있고 제 사무실에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직원들은 제 방에 올 때 원장님 간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효정 갔다 올게 그런다. 이게 효정입니다. 제 선친이 이제 효라고 그러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동기간에 우애한다라고 그러는 그 유지를 저한테 남기셨고 이제 글씨 밑에 쓰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효를 제가 이제 집자를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조각칼로 이렇게 나무 사랑 이렇게 파고 정자는 없어가지고서 제 선친께서 쓰신 다른 이제 큰 그 유후인의 사근역정이라는 시에 이제 사근역정의 정자를 그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그걸 해가지고서 이제 그런데 원래 당호는 효당이 됐던 효제가 됐던 이렇게 집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나 당을 아버지가 쓰신 글씨가 없어서 정으로 할 수 없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더 좋아요. 정자라고 그러는 것은 사실은 개방 공간이거든요. 그 당이나 재나 이런 거는 폐쇄 공간인데 개방 공간이라서 제가 누구든지 여기 와가지고서 다 이렇게 내가 있는 공간에 다 와가지고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논의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제 이제 그 당호 효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옛날 선비들은 짓는 거예요. 자기 뜻을 담아가지고 후조당은 안동에 이제 광산김씨 예안파 종택 이름이 후조당인데
이 후조당은 퇴계 선생 제자 광산 김부필이가 스승님 그 공부할 수 있는 그 별채 하나 줬습니다. 별총 하나 줬습니다. 그러니까 퇴계가 그러면 그 이름은 후조당으로 하시게 하고서 당신이 직접 이게 퇴계가 써서 내리고 있습니다. 후조당은 무슨 뜻이냐면은 세한연후 지송백지 후조야 해가지고 논어 자한편에 나오는 말인데 다 푸를 때는 소나무하고 잣나무의 절기를 모른다. 똑같이 푸르니까. 그래서 다 떨어지고 나면은 한겨울에야 이렇게 푸른 소나무 잣나무의 이제 절개를 아는 것처럼 후조 늦게 가서야 이게 떨어진 것을 안다. 떨어지는 걸 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절개를 뜻하는 그런 것. 이런 걸 자기 집에다 걸어놓고서 항상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고명사의 돌아볼 고 이름명 생각할 사 의료 의자 해가지고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내 명예에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하는 것이 의리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생각을 하고 나서 그 행동을 했다고 해서 옛날 선비들이 이 집에 자기의 그 어떤 그 소신이나 그런 걸 해놓고서 늘 그렇게 행동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해서 그걸 고명사에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꼭 무슨 큰 사랑채나 이거 별채 없어도요. 내가 생각하는 그거 간단하게 이렇게 써가지고서 어디 갈 때마다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돼요. 내 방 하나 이렇게 거기다 걸어놓고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런 겁니다. 용화, 뭐 이제 그 마음제, 뭐 이런 거. 여기 이제 한양 출신 이제 옥천동 댁에 이제 마음이 가는 분 이제 뭐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서 다위가 다 다뤘을 정도 한번 해보겠다 이제 이런 의지가 이제 담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선비는 지식인이잖아요. 지식인인데 치인을 해야지만 이제 참 선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즉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만 참 선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벼슬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벼슬을 했다가 복잡한 그 사화나 당쟁 때문에 낙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요. 그러면 그 순간에도 선비가 이 세상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길은 글을 쓰고 후학을 양성하는 거예요. 즉 공부야, 공부 바탕. 그래서 선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선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배운 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내가 똘똘하고 내가 잘나가지고 이것이 생긴 것이 아니고 다 선현들한테 받고 다 도움을 받은 것이니까 이건 이 세상을 위해서 돌려줘야 된다라는 그 책무를 가지고 사는 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기록을 다 남깁니다. 금강산을 갈 때 퇴계 포학이 금강산을 갈 때 퇴계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가서 좀 잘 좀 보고 나도 이제 난 늙어서 가지는 못하지만 나도 좀 유람 좀 할 수 있게 기록을 좀 잘 좀 남겨주시게요. 그럼 이 친구가 금강산을 가가지고 우리 그냥 즐기고 오는 게 아니라 선비를 가면은 다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도 이제 뭐 여유가 가면 데리고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그림도 그리고 다 세세하게 기록을 남깁니다. 그래가지고서 와람이라고 그럽니다. 와람. 유어가지고서 유람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후학들이 또는 먼저 가본 사람들이 그 유람기를 가지고서 오면은 가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병풍첩을 만들어가지고 놓고서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걸 이제 와람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기록을 다 남기는 거예요. 열하일기나 박지원의 열하일기나 박제가의 북항이가 다 가가지고서 그 기록을 남겨가지고서 그거 가지고서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또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처럼 선비로 사는 것은 글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글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존경하는 어떤 교수님은 333 운동을 평생 하셨어. 333 운동. 333 운동은 뭐냐? 그분 얘기가 그거예요. 333 운동은
하루에 10,000보를 걷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30페이지 일과 관련되지 않은 뭐 인문학 책이 됐든 뭐가 됐든 30페이지를 읽는 거예요. 그리고 3페이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333의 300이 왜 10,000보냐? 10,000보를 걸을 때 300kcal가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10,000보를 걷고 30페이지 정도는 읽고 3페이지를 쓴다. 그게 선비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가 한 걸 갖다 기록을 남기는데 옛날에는 다 글씨로 남기고 뭐 했지만 지금은 유튜브로 기록을 남기는 것도 SNS로 기록을 남기는 것도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도 다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다 내가 아는 지식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좀 해줘야 되겠다. 그것이 선비의 삶이다.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계곡 경영이라고 그러는 것도 이제 재밌습니다. 율곡 선생님이 그 해주에 가면은 이제 거기에 석담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구국에 은병정사를 짓고 후학을 이제 양성하시는데 워낙 그 국사에 이제 지쳐가지고 결국은 뭐 오래 하시지 못하고 바로 돌아가셔서 참 안타깝지만은 어쨌든 거기에서 이제 구곡을 갖다가 이제 여기는 말하자면 나의 그 도의 세상이다 이렇게 하고서 시도 짓고 이렇게 그 경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그 송나라의 이제 그 성리학을 이제 말하자면 이제 처음 이제 정리한 주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의구곡을 이제 거기에서 이제 공부도 하고 가르치고 거기에 그 자연하고 나오면 이제 합일이 되게끔 이제 그런 삶을 살자 이제 이렇게 가지고 했는데 그걸 우리 율곡 선생님은 해주에 다 가서 해주의 석담 구곡을 보고서 내가 있는 곳이 곧 무의구곡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중국 유교 성리학이 중국에서 왔지만 이제 내가 주체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이제 주체 선언입니다. K유교 선언이 율곡 선생님의 내가 있는 곳이 곧 무의다, 무의구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경영을 합니다. 화양구곡 가면은 거기 우암송시열 그죠? 네. 거기도 우암송시열이 화양구곡에 다 이름 져놓고 여기는 뭐고 하고 시도 다 그게 계곡 경영인데 그게 이제 옛날에 그 선비들은 계곡을 경영하는 것은 내가 편하려고 경영하는 것이 아니고 천인합일의 상징이에요. 그게 사람이 공부해가지고 수양을 해서 도덕적으로 완성의 단계에 들어가면은 하늘의 이치를 깨달아가지고 성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리학의 기본 그 원리이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이제 조금 약간 종교적인 세침을 띠는 겁니다. 그래서 천인합일까지 가는 것을 이제 목표해가지고 끊임없이 공부를 하는데 이게 참 대단한 것이 도덕적으로 인의 예지를 갖다가 잘 성취하고 자유자재가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자연의 원리를 알아가지고서 자연과 내가 합일이 돼가지고 이 모든 것을 깨친다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구곡경에 그런 그 자연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지금 그걸 할 수가 있어요. 맨날 어딜 가면은 놀러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냥 좋은 산이나 좋은 경치 이렇게 보고 그러면 그걸로 끝나지 말고 내가 이름을 붙이면 돼요. 저 이제 효암이라는 거 한번 좀 붙여보려고 해요. 어디 가서 좋은 그 바위 있으면은 저희 아버지 저희 선친께서 이제 그렇게 사셨으니까 형제간의 우애를 참 하시는 걸 저한테 보여주셨고 부모님한테 그 효를 그렇게 하려고 지극히 하셨기 때문에 그 효암이라고 붙이고 우리 가족들한테는 저게 효암이야? 그렇게 하고 우리 효암 놀러 갈까 그러면 다 알잖아요. 그게 선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퇴계 선생님은 취미가 뭔지 알아요? 이름 붙이는 게 취미예요. 단양군수로 갔는데 가니까 단양이 얼마나 시골이에요. 그러니까 인구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저기 하는 거야. 산도 그냥 뭐 이름 없이 그냥 있는 거야. 산마다 다 이름 붙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이 퇴계 선생님이 장시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좀 도학적인 견해, 뭐 아니면 인간이 뭐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는 무슨 산이다, 무슨 산이다, 바위까지 막 다 붙여요. 그게 지금 몇백 년이 지나도 그 사람들이 그걸 이거 태계 선생님이 붙였어 그렇게 하고 그렇게 불러요 그 산 이름을. 우리가 그게 못할 게 없다고요. 정자 이렇게 가고 그러면 이름 없이 그냥 정자 조그마한 건 다 있잖아요. 저는 그냥 아까워. 저 정자 이름 붙여야 되는데, 응? 이름 붙여야 되는데 뜻을 가지고서. 그래 우리 지금 노동산에도 이름 없는 정자가 한두 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 붙일 겁니다. 우리 노정 선생님한테 이제 편에 글씨 쓰라고 하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선배 삶이에요. 그러면 그냥 어떤 사람들도 그 편에 보고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면서 한 번이라도 더 인간성을 생각하고 이게 좀 도덕적 가치나 인문학적 가치를 생각하게 하는 거. 그것이 결국은 치인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이웃을 생각하면서 사는 삶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1시간 훌쩍 넘었네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뭐가 있나. 이거는 이제 제 한 시 중에서 연향이라고 우리 고향 논산을 생각하면서 제가 지은 시입니다. 멱주 요충 불미전 견친일요 울부련 이어고리 포진요 원필충을 현고천인데 여기서 이제 이어고리 포진요가 우리 고향 논산은 물고기 효자고기로 참효를 칭찬해 왔는데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을문이라고 효자고기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논산천 저쪽에 가야공면 함정리에 있는 거. 그래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큰 인물 찾으려면 작은 충성조차 튀어 전하고 참 효자 만나려면 한 조각 효도마저 칭찬해야 한다. 내 고향 논산은 효자고기 을문이로 참 효를 기려왔는데 이제는 논산천에 충성국이 나타나니 이런 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함정리의 그 효자 마을은 지금도 이 효자 강흥정의 그 550년 전에 그 효자께를 마을 어른들이 어느 정도 계승을 해가지고 명절 때 좀 자주 찾아오고 또 부모님한테 전화 자주 하는 친구들은 어른들이 이렇게 그 용돈도 주고 상도 주고 그러신대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효자 이야기가 박제가 된 것이 아니고 현재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내년에 제가 K6의 문화제를 이제 도하고 같이 논산에서 이제 개최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함정리에 있는 그 을문이 효자고기하고 효자 마을하고 효암소원 그쪽은 효의 하나의 그저 중심 크게 이제 그걸 부각시키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일단 마치고 여러분들 저 말씀하실 거 있으면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분은 정재근 원장님과 이렇게